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우리가 이제 글을 좀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왜 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앞으로 이게 지금 포커싱이 돼 있는 데가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방송대 과제 수행을 위해서 이거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글쓰기라는 그 과정이 내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사실 이게 여기 시작을 안 눌렀나 봐. 근데 어쨌든 이거 녹화가 됐으니까 시작을 눌러줘야 되는구나. 예, 아이고 누가 들어오시는가 보네.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글쓰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방송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영상이 또 편집돼가지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하는 목적은 방송대에 포커싱이 되어 있거든요. 방송대 특히 그 과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글쓰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연습을 통해서 좀 글쓰기에 좀 익숙해지고 좀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편하게 글을 쓰는 그런 연습을 하자는 그런 목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대 과제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아직 학기가 남아 있어서 다음 주 정도면은 아마 과제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를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제가 하는 과제 말고 또 이제 공통적으로 교양이라든지 많이 하시는 과목들에 대해서 그 과제를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합니다. 네, 조금 이게 뭐 이런 게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송이. 왜냐면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뭐랄까 좀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이런 이제 교육 컨텐츠를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그런 활동을 해보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비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좀 다른 생산적인 그런 활동을 해보는 거. 어쨌든 지금 뭐 AI 시대에, AI 뭐 GPT 그런 거 있잖아요. GPT가 또 대신 글을 써주고 그런 상황에서도, 과제를 할 때 보면은 챗 GPT가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뭔가 어떤 사고의 측면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는데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으면 해요. 근데 그좀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없었어도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없었어도 뭐 표절을 한다든지 그냥 책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한다든지 혹은 인터넷에 있는 거를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지양하면서 내가 스스로 글을 쓰는 것을 부담 없이 이렇게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목적은 이제 방송대 이제 과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글쓰기라는 것은 방송대 뭐 과제뿐만이 아니라 그게 뭐 방송대 과제가 됐든 뭐가 됐든 논문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이 하나로 귀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예제로서 사용이 되는 것이지 그거 방송대를 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글쓰기를 해야 되죠, 이제. 나의 글쓰기는 먼저 그런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쓸지 이제 모르잖아요. 뭐를 쓸지 모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적는 거예요. 그것을 쓴다. 하고 싶은 것을 쓴다.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이다라는 거를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런 글 자체가 되는 거죠. 내가 앞으로 2학기 때 방송대 2학기 때 과제를 제 시간에 써서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것도 하나의 글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나는 뭐 이렇게 또 써주면 되겠죠. 나는 방송대 2학기 때 과제를 제 시간에 써서 제출할 것이다. 뭐 이런 글을 그냥 쓰는 거죠. 이렇게. 이게 나의 생각이지만 생각을 글로 이렇게 옮긴 거거든요.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거, 내 생각을 글로 옮기는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뭐 이거는 아주 근시안적인 거지만은 뭐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해서 예를 들을 수도 있어요. 나는 뭐 간단하게 뭐 창업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창업을 할 것이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짜로 적을 수는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 적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창업을 할 것이다. 그거는 내가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글이 막 만들어지죠. 나는 창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어떤 회사가 되거나 또는 어떤 뭐랄까 가게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좀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 계획이 많이 되어 있고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왔죠. 그런 과정을 일일이 다 뭐 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뭐 여기다가 지금 적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나는 창업을 할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나아가자고요. 그 회사는 자동차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쓰게 되면은 그 글을 구체적으로 써서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글로 쓰자. 그러면은 글쓰기가 좀 더 편안해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써지게 되면은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쓸 수가 있게 돼요. 쓴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쓴다. 이거는 현재 나에 대해서 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 옆에도 이제 적어 놨지만 내가 현재 뭐 학사가 앞으로 이제 2학기 이번 학기만 마치면은 이제 학사가 5개, 학사가 5개다. 그리고 석사가 2개다. 뭐 그쵸? 근데 뭐 이게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명분 있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써놓게 됐는데 뭐 그냥 이제 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뭐 보여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상태, 근데 현재 뭐를 했다 그동안에 내가 앞에 하고 싶은 거가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뭐 창업 자동차 회사다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많이 배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주 뭐 간단하게 러프하게 그죠? 글을 처음에 막 잘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막 개념적으로 툭툭툭툭 러프하게 글을 쓰거든요. 이게 뭐 저도 어저께 글을 좀 적어 썼지만 매일 뭐 하고 있는 일이에요. 매일 글을 쓰고 있지만 이게 뭐 꼭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기억에서 꺼내서 글을 글로 적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기억을 저장하는 거예요. 글은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다. 내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요. 근데 그 순간에 적어 놓지 않으면 딱 잊어버려요. 나중에 이거를 다시 떠올리려고 할 때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글로 적어 놓으면 이게 다시 이제 찾아보면은 다시 떠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메모하는 거, 누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메모의 습관이 굉장히 많아요.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뭐, 메모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글쎄요, 성공을 못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 기록을 한다. 네, 그거죠. 뭐 그런 면에서 글쎄 내가 그거를 따라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다가도 갑자기 불현듯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은 그거를 딱 글로 딱 적어 놓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그게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일맥상통하다. 근데 이런 것도 어휘 같은 것도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 독서도 많이 하고 또 찾아보고 그러면은 일맥상통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 모르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 검색을 해서 찾아봐야 돼요. 생각이나 사고방식, 성질 따위가 서로 통하거나 비슷해짐 이런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이제 좀 전에 러프하게 그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리는 거죠. 대충. 글도 처음에는 그냥 대충 써요. 대충.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말하자면 내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배웠던 건데 글 쓰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러프한 그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일단 뭔가 이렇게 구상이 나와야만 거기서 디테일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제는 뭐냐면 뭔가 창조한다는 거. 창조한다는 그 말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 어휘가. 그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활동을 할 때는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갈 수가 없어. 그 만약에 디테일하게 간다. 디테일하다는 거는 이제 자세하게 혹은 뭐 세밀하게 글을 쓰거나 혹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 남의 것을 다른 것을 보고 그대로 옮기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이거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러프한 그 그림이나 글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번에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보고하는 거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특히 이제 과제를 할 때, 그런데 과제할 때 보고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이나 혹은 교재 이런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요. 복사한다고. 이거는 나의 생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글이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짜임새 있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가 돼요. 우리가 나중에 뭐 이 글쓰기의 능력이 어디까지 향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진짜 논문을 쓴다든지 그쵸? 그럴 때는 이게 표절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심지어 우리 뭐 일반적인 대학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파일을 제출하잖아요. 파일을 제출하기 때문에 이게 그 표절 검사가 가능해요. 그죠? 근데 예전에 그 수기로 작성했을 때는 이 표절 검사가 되지 않아서 좀 유리한 점도 있었죠.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수기로 볼펜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찾아보면은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것들이. 그래서 이 사실 표절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할 때부터 이 표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맞죠. 근데 예전에 수기식으로 할 때는 그냥 교재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적어내도 뭐큰 문제는 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게. 왜냐면 그거를 검사를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학생들의 그 과제가 제출이 돼서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출해가지고 파일로 제출하는 것은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도 뭐 좋은 방향일 수 있죠. 근데 글을 처음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뭐 방송대에 처음 입학하신 분들, 방송대 입학하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이 평상시에 안 해봤었던 그런 거를 갑자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겪어요. 그래서 이제 첫 학기를 하고 거의 뭐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미리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제 방송대에 보면은 글쓰기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그것을 다 충족시켜 주지를 못해요. 우리가 과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이 글쓰기라는 과목이 그 훈련을 잘 시켜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서 따로 이런 글쓰기를 교육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썼잖아요. 그 다음에 순서는 이제 과거예요, 과거. 이게 전체적인 그 일대기,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글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제를 어떤 사회적인 거라든지 대중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거는 근데 어떤 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과제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런 주제로 글을 써봐라라고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사도 해보고 어떤 사회 현상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저출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이제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글을 쓸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원하는 궁극적인 글쓰기는 결국에는 내 일대기예요. 내 일대기에 관한 글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그 연습하는 순서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시 쓰자면 순서는 미래가 먼저 쓰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과거예요. 그런 순으로 글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이제 알게 돼요. 왜 그랬는지 알게. 하여튼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과거에 대한 내 생각, 과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기억에 있어요, 이미. 과거에 대한 거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억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꺼내올 수 있다. 그런데 글을 쓰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기억을 꺼내서 글로 표현하게 되면 그게 좀 전달이 잘 안 된다거나 좀 표현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얘기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글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과거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무엇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뭐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과거에 무엇을 했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무엇을 하게 됐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글을 쓰자. 이거예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할게요. 나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 이 방송은 글쓰기에 관한 방송이다. 그죠? 이 방송은 글쓰기에 관한 방송이다. 근데 내가 그 글쓰기를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어요. 내가 예전에 글 썼었던 글들도 이렇게 있는데 주로 저도 과제로부터 글쓰기가 좀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뭐 그 이전에는 나의 글쓰기는 일기에서 시작했다. 그죠? 일기를 쓰는 습관은 과제를 쓰는 것과 연결이 됐죠. 매일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제 글쓰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을 글로 옮기는 그런 행위를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해왔던 거죠, 그동안에. 근데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그게 학교든 뭐 어떤 시간제 수업이든 어쨌든 거기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바를 글로 옮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는데 조금 더 수월한 거죠. 계속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과제를 많이 쓰게 됐다. 이제는 글을 잘 쓸 수 있다. 혹은 잘 쓸 수 있다, 아니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는 글을 잘 쓴다. 그죠? 그전에는 못 썼는데 지금은 잘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잘 쓰다 보니 다른 사람의 그 글쓰기를 도와줄 수 있게 됐다. 혹은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글쓰기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그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런 거고, 자,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쓰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쓰고 그다음에 과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다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거죠. 일상적으로 쓰다 보면 이렇게 과제라든지 혹은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또 잘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잘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요걸로 이제 이렇게 하고, 책을 이제 독서를 좀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사실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 다른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글로써 전달하고 있는지, 글로써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가 그런 글을 읽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잘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읽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글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어휘도 많이 알게 돼요. 어휘를 내가 성인이지만 어휘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휘가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글을 잘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거하고 독서는 뭐 실과 바늘 같은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와 독서는 실과 바늘 같은 관계이다. 근데 독서가 먼저냐, 독서가 실이냐, 독서가 바늘이냐, 글쓰기가 실이냐, 바늘이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실과 바늘 어쨌든 같이 따라다니는 거고, 글쓰기와 독서도 같이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글쎄요, 독서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독서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독서랄까? 그냥 책을 한 권 빌려다가 놓고 이 책을 읽을 거야 하고 그냥 제대로 읽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는 주변의 사람들만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많은 분들이 독서를 많이 하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뭐 그거를 어떻게 또 한편으로 느낄 수 있냐면 내가 도서관에 가서 내가 한번 베스트셀러라고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진짜 다 빌려가가지고 누가 이미 빌려가서 그 한참 기다려야 그 책을 볼 수가 있게 되니까 진짜 누군가들은 독서를 아주 즐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책을 많이 읽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글쎄요, 방송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독서량이 뭐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냥 글쎄요. 학위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 학위 때문에 그런 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글쓰기를 하는 그 목적이, 그러니까 글쓰기를 잘 하려고 하는 그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는 독서량이 적기 때문에. 그죠? 자, 일반적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그렇죠. 독서하는 사람이 조금 겸손하게 쓸까요? 겸손하게 쓰면은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적다. 그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러면 좀 겸손하죠? 그러니까 독서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독서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 아니,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보고 있으니까. 또 실제로 도서관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걸 보면 독서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독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냥 이론을 배우는 것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 따위를 읽는 거, 공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왜냐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적어 놓을게요. 비판적인 독서예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그 다른 개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를 해놓고 요거부터 일단 쓰겠습니다. 독서하는 사람이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적다. 근데 이 글쓰기는 뭐라 그랬어요? 글쓰기와 독서는 실과 바늘 같은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 왜 우리가 지금 글쓰기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글쓰기와 독서는 실과 바늘 같은 관계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렇다면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이 글쓰기를 잘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가 맞겠네요. 이렇게 한다면 효율이 떨어진다. 근데 이런 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어휘를 어떤 거를 사용하면 좋을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내가 떠오르는 그 단어 어휘는 이런 거였어요. 효율이 떨어진다. 혹은 뭐 능률이 떨어진다. 효과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뭐 보류를 해놓자고요. 뭐를 사용할지. 근데 여기서 그냥 퇴고 없이 진짜 글쓰기의 어떤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 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퇴고 없이 그냥 이 순간에
그냥 글을 바꿔버려요. 그냥 퇴고를 그냥 동시에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이 글쓰기를 잘하려고 한다면 효과가 떨어진다. 이게 좀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은데 효과가 떨어지. 그쵸? 왜? 그쵸? 독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독서를 많이 해야 될 텐데 많이 해야 좋은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중복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이 글쓰기를 잘하려고 한다면 효과가 떨어진다. 독서를 많이 해야 좋은 글쓰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이 글쓰기를 잘하려고 한다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냥 실과 바늘 같은 관계 요거 하나 좀 정의를 내렸으니까 요거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결국에 뭐 바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말을 바꿔가지고 독서를 많이 해야 좋은 글쓰기를 할 수 있다. 그쵸. 맞아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나는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독서를 많이 해야 좋은 글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좋은 글쓰기가 뭐냐? 참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면 계속 말이 계속 만들어져. 그렇다면 좋은 글쓰기는 무엇일까? 이렇게 뭐 독백의 형식으로 글을 써도 되는데 저는 이런 거는 좀 지양하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한번 넘어갈게요. 이렇게 쓰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렇게 쓰지 않고 정의를 내려야죠. 그냥 좋은 글쓰기는 뭐뭐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좋은 글쓰기는 친절한 글쓰기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친절한 글쓰기. 근데 이게 친절한 글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또 길어져요. 굉장히 길어져요. 왜 친절한 글쓰기여야 하는지. 이거는 뭐 나중에 계속 또 다른 거 하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친절한 글쓰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좀 이제 남겨놨던 얘기가 있는데, 그럼 비판적인 독서란 무엇이냐? 비판적인 독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책을 읽게 되면 독서를 할 때 사람들은 그냥 어떤 이제 권위에 의해 맹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대로 믿는 경우가 책의 내용을, 그죠?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책의 내용을. 왜냐? 그냥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책을 내가 읽는다 해가지고 그 책이 반드시 옳다고 얘기할 수 없어. 그냥 진짜 뭐 헛소리. 어떤 누군가가 뭐 인터넷이 됐든 뭐 기사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어디에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헛소리 막 이렇게 해.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들을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또 비판적으로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책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책도 결국에는 그 어떤 사람이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은 그 책을 쓴 글쓴이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이다. 그죠? 대화하는 거예요. 진짜 혼자 내가 살아도 그 책과 같이 있으면은 그 어떤 사람들하고 매일 대화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굳이 뭐 내가 그냥 주변에 그냥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맨날 또래들 만나가지고 어울려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뭔가 이제 권위가 있거나 어떤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명예가 있거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자기가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한 글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 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이 더 나은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화하는 시간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독서를 할 때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건 내 상황과 맞춰서 비교해 가면서 비판적인 독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습관을 가지게 될 때 내 생각, 이 글을 읽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그 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말을 내가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뭐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은 이제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1부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2부로 이제 넘어가서 교재나 혹은 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할지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제 독서를 이제 해야 되는데 교재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교재를 한번 이제 보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글을 바꾸면 좋을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교재인데 이거를 제목을 알려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냥 없이 가보겠습니다. 없이. 이게 왜냐면 그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전체를 공유하지 않고 뭐 일부분만 공유를 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네, 법적으로 법에
해석으로 봤을 때,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이거를 이제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제목은, 교재 제목은 나중에 한번 필요할 때, 알아보도록 하고, 굳이 뭐 지금 뭐그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한번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하나 올려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표본조사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중 일부의 집단을 선택한 후 이렇게 요약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집단을 선택한 후 그 일부 집단에 대해서만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통계조사 방법이다. 자, 이 말이 이렇게 좀 뭐랄까 쉽게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읽으면 내가 기억하기 쉬운지 그걸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주어는 이거예요. 표본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표본 조사, 란 이렇게 쓰는 표현이 뭐, 그렇게 뭐, 이상할 거는 아닌데, 근데 그냥 이 조사라고 하잖아요. 조사인데, 조사의 그 조사를 그냥 는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글자. 네, 자, 표본 조사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예요?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근데 이게 뭐 특히 좀 이상하지는 않아요. 통계 조사는 그러니까 이 서술 관계가 맞기 때문에 문장이 이상해 보이진 않거든요. 뭐냐? 결론적으로 표본조사는 간단히 쓰면은 통계조사 방법이다. 이거예요. 표본조사는 통계조사 방법이에요. 그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설명을 해줘도 괜찮거든요. 글을 쓸 때. 근데 이거는, 글을 대부분, 이게 교재는 교수님들이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을 다른 어떤 일반적인 상업적인 그런 책들에 비해서는 글을 잘 쓴 것으로 보여요. 잘 썼어요. 상대적으로 잘 썼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이제 기업에서 쓰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고객 친화적이지는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친화적이지는 않은 글이에요. 이 글들이.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이 글을 읽는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 글이.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써주면, 그래, 표본 조사는 통계 조사 방법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통계 조사 방법이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글을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이렇게 다시 주어 서술어 관계를 다시 만들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방법은 그럼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뭐 표본 조사는 이렇게 해서 어떤 서술의 중복을 피해주는, 그러니까 서술어를 여기 이 한 문장에는 이 서술어가 굉장히 중복돼 있거든요. 그 서술어를 하나하나 분류를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표본 조사는 뭐예요? 자, 전체 집단 중에 일부의 집단을 선택한다. 이거도 맞죠? 이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중 일부의 집단을 선택한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주어와 서술 관계가 정리가 됐어요. 그죠? 뭐 이 방법은 이렇게 했으면은 일부의 집단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또는 이렇게 선택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집단의 성을 수정한다. 이렇게 써줘도 아주 심플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한 문장을 세 개의 문장으로 분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글이 바뀌었어요. 맞잖아요? 봐봐요. 표본조사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중 일부의 집단을 선택한 후 그 일부 집단에 대해서만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통계 조사 방법이다. 뭐 이렇게 해도 진짜 글을 읽을 때 집중해서 글을 읽으면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좀 들리긴 해요. 근데 이렇게 너무 긴 문장을 읽다 보면은 사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도 뭘 읽었는지를 몰라요. 네? 몰라요.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자, 요렇게 읽어보잖아요. 표본조사는 통계조사 방법이다. 표본조사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중 일부의 집단을 선택한다. 그죠? 이렇게 선택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집단의 특성을 추정한다. 그죠? 이 구성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다 분류가 됐어요. 다 다른 특징이나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표본조사는 통계조사 방법이라는 이 도구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표본조사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중 일부의 집단을 선택한다.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장에서도 세부적인 그 표본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표본조사의 효과. 표본조사를 했을 경우에 자, 선택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집단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게 기능이잖아요. 기능. 그죠? 정의를 내리고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 맞죠? 이게 정의예요. 그냥 정의고 이 두 번째 문장은 방법, 사용 방법, 그죠? 사용 방법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본 조사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럼 마지막 문장은 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을 저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친절한 글쓰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글쓰기가. 자, 본인이 이 글을 쓰고도 어려웠던지, 그죠? 이 글쓴이가 이 글을 이렇게 써놓고 이 말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썼어요. 그죠? 맞죠? 쉽게 말하면 이 말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했으면은 굳이 또 쉬운 말을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소태 국맛을 알아보기 위하여 몇 숟가락만 떠서 맛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예를 든 건데 뭐 쉽게 말하면 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딱딱해지겠죠. 그러면 아무튼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전제는 어렵게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표본 조사에 관한 여러 이론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통계 조사는 바로 이 표본 조사의 기법으로 작성되고 있다. 물가 조사, 여론조사, 시장조사, 농산물 생산량 조사, 공산품 불량률 조사, 자연 생태 조사 등이 그 예인데 표본 조사의 방법이 아니라면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통계를 구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본 조사에 관한 여러 이론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이게 중요한가요? 지금 여기서? 글쎄,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사례라든지 구체적인 미국과 유럽의 사례 그런 것들을 좀 예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야 어떤 근거로서 좀 타당한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굳이 뭐 이거는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자, 통계조사는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통계조사 그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저 말을 여기 있는 이 말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없어. 그냥 빼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요거는 없어도 돼. 그지? 약간 분량 늘리려고 하는 거와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표본 조사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했나 봐요. 했는데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관한 그 내용을 좀 본 거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한번 써줬어요. 근데 이런 문맥의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있기야 있지만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근거라고 보기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뭐 뺀다고 생각하고, 요 밑에 있는 이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통계조사는 바로 이 표본조사의 기법으로 작성되고 있다. 요거를 좀 다르게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게 좀 더 편한지. 좀 불편해요.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통계조사는 바로 이 표본조사의 기법으로 작성되고 있다. 뭔가 좀 불편한데 아무튼 좀 바꿔보면 자 조사 방법은 자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통계 조사 방법이다. 뭐 이렇게 써줘도 되거든요.
맞잖아요? 의미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우리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통계조사 방법이에요. 표본조사 방법이라는 것이.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주어가 여기 있어요. 주어가 표본조사다. 저도 제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썼잖아요. 계속. 물론, 이 한 문장을 갖다가 세 문장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의도한 바는 주어의 통일이에요. 표본조사는 통계조사 방법이다. 그리고 표본조사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뭐 선택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자료 이름을,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주어가 뭐냐면 암묵적인 거죠. 생략된 주어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입니다. 결국에는. 그죠? 표본조사는 선택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집단의 특성을 추정한다. 그죠? 이런 효과가 있다. 표본조사는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어를 표본조사를 해놓고, 자, 여기서는 또 뭐야? 표본조사에 관한 이론이라는 그런 표본조사 그 자체가 아니라 표본조사를 연구하는 이론에 대해서 이 주어가 바뀐 거예요. 그 주제가 글쎄,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어쨌든 바뀌었어요. 어쨌든 표본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표본조사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이 주제가 바뀐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빼자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자, 주어가 뭐냐? 통계조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통계조사로 바뀌었다는 거죠, 주어가. 그 바라보는 대상이 계속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완전히 다 다른 걸로 다 대상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장 하나의 문단에서도 이 주어가 계속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은 막 헷갈려요. 막 혼동이 돼요.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글은 그래서 불친절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순전히 글을 쓰는 그 자신만 알 수 있는, 그 자신은 이미 그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글을 쓰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건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 예를 들어 표본조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글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표본조사 방법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표본 방법이라는 말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왜 표본조사는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통계조사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주어가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일관성. 이것도 표본조사 생략한 거니까. 표본조사는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통계조사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이 전체의 이 문단이 표본조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문단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다시 얘기하지만 표본조사였다가 여기는 표본조사에 관한 이론이었다가 표본조사가 아니에요. 표본조사에 관한 이론인 거지. 여기는 통계조사로 갔다가 그런 다음에 여기는 주어가 보이지가 않아요. 명확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 문장이. 예를 들어서 자, 물가조사, 여론조사, 시장조사, 농산물 생산량 조사, 공산품 불량률 조사, 자연 생태 조사 등 그 예인데, 표본 조사의 방법이 아니라면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통계를 구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쵸. 이게 이제 불명확해요. 뭔가 이 문장의 형식적인 문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제가 문법을 잘 알지는 못해요. 솔직히 국어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명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불완전한 문장인 것으로 보여지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런 것들은 결국에는 예란 말이에요. 예. 그 예인데 하고 이게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죠. 표본조사는 계속 표본조사라는 그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표본조사는 물가조사, 여론조사, 시장조사, 농산물 생산량 조사. 뭐 이거를 구체적인 이런 사례들을 다 열거를 하고 싶다면 굳이 조사, 그리고 공산품 불량률 조사, 자연 생태 조사를 가능하게 한 표본 통계 조사이다. 이렇게 쓰면은 얼마나 심플합니까? 굳이 문장을 이렇게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약간 뉘앙스가 이제 부정적이잖아요. 네? 부정적이잖아요. 불가능이라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용어를 굳이 쓸 필요 없이
의미 전달은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예를 드는 거, 이렇게 나열한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전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지금 문장을 바꿔도. 그죠? 주어도 일관성을 가져가면서도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도 그대로 들어가고 또 문장을 긍정적으로 쓴 거죠.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문장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자, 물가조사, 여론조사, 시장조사, 농산물 생산량 조사, 공산품 불량률 조사, 자연 생태 조사 등이 그 예인데 표본조사의 방법이 아니라면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통계를 구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에이, 그러니까 이거 대비 표본조사는 물가조사, 여론조사, 시장조사, 농산물 생산량 조사, 공산품 불량률 조사, 자연 생태 조사를 가능하게 한 통계 조사이다. 뭐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어때요? 자, 이렇게 글을 좀 내가 쓰기에도 편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불편하지 않게 배려 있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 배려 있는 글쓰기, 배려하는 글쓰기, 이것이 돼야 됩니다. 배려하는 글쓰기 합시다. 그리고 배려하는 글쓰기는 또 뭐냐? 친절한 글쓰기다. 그죠? 조금 더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좀 짧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 전수조사에 비하여 표본조사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근데 좀 화면 위치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왜 여기지? 아, 그렇구나. 처음 시작할 때였으니까 여기서부터니까 그거를 여기까지 다 보이게 해야 되겠구나. 자, 전수조사에 비하여 표본조사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사실 이전에 그 전수조사에 대해서 좀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와 비교를 이제 한 건데 굳이 이게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잠깐 수정을 해보면 전수조사에 비해서 이거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 여기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길어요. 엄청 많아. 여러 가지 뭐 분류도 해놓고 한 5가지 소분류를 통해서 굉장히 기는 그 문단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한 게 없어요. 그냥 전수조사는 그냥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냥 끝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런 거를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표본조사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표본조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뭐 이렇게만 써줘도 뭐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글 쓴 본인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쓰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만 소분류로 이게 썼는데 이게보다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더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겸손하게 이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거 말고 이거도 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비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고 내가 이 글을 쓴다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뭐 굳이 뭐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굳이. 그래서 표본조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만 써도 돼요. 사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안 써요. 사실 근데 왜냐면 이것도 굉장히 불친절한 거예요. 이 문장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읽는 사람이 앞으로 이 아래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몇 개야?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뭐가 있는지 뒤로 한번 그러니까 넘겨볼 수 있다는 거죠. 넘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궁금하다면. 그러니까 제가 방금 몇 개라 그랬어요. 5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개가 하나, 둘, 약 4페이지, 3.5페이지에다가 이런 거를 쭉 나열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면 이런 거예요. 표본조사는 다음과 같은 이렇게 안 써주고 그 다음과 같은 거를 그냥 미리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표본조사는 경제성, 그리고 신속성, 그리고 심도 있는 조사 가능, 그리고 네 번째 조사의 정확성, 파괴 검사의 경우에 적절.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소분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소분류를 제가 그냥 여기다가 옮겨 적은 것 뿐이거든요. 파괴 검사의 경우에 적절한 장점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 앞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표본조사는 경제성, 신속성, 심도 있는 조사 가능, 조사의 정확성, 파괴 검사의 경우에 적절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내가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소분류를 통해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경제성. 이렇게 순서가 있나요? 굳이 번호를 매기자면 원문자로 이렇게 경제성.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속성. 또 뭐예요? 심도 있는 조사의 정확성. 파괴 검사의 경우에 적절.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이게 조금 소 제목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썼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인가?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경제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직 한 1시간 정도씩 이제 하는 거니까 경제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글이 있어요. 지금 만일 전체를 잘 대표하는 표본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표본 조사를 이용하면 전수 조사를 할 때보다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에서도 주어 찾기, 주어를 한번 찾아보면 주어가 명확히 보이질 않아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결국에는 표본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가 없어. 주어 서술어 관계가 보이지가 않아. 이 교수님, 하여튼, 이게 범위가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글이 다 나올지 모르겠네. 너무 길어가지고 요거를 다시 할게요. 한 문장씩.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이제 아까 이제 방금 읽었는데 주어 서술어 관계가 없잖아요. 서술어는 뭡니까? 절감할 수 있다요. 절감할 수 있다. 그 뭐는 절감할 수 있다. 근데 이분이 그 쪼가 있어요. 그 문장의 끝에다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이제 쓰시는데 절감할 수 있다. 뭐는 이게 표본 조사가 돼야 되겠죠. 결국에 표본 조사는 절감할 수 있다. 뭐를 절감이라는 말 속에 이미 그 말이 들어 있긴 하지만 그 조금 더 친절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은 사실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표본조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이런 이제 주장이죠. 사실 이게 주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뒤에다가 쭉쭉쭉 제시를 해주면은 그래 그렇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첫 문장부터 길어요. 이게 그게 있어요. 그 문법을 좀 배워보면 알겠지만 두괄식이라는 게 있고 미괄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뭐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건데 뭐 솔직히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건데 뭐 이론을 아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이론이 먼저냐 경험이 먼저냐 이거예요. 근데 결론은 경험이 먼저인 거예요. 경험이 먼저인 거지 이론이 먼저인 게 아니에요. 이론은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 이론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이론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경험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라는 그런 이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글을 쓸 때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렇게 뭔가 주장하는 바를 가장 위에다가 썼어요. 근데 이것이 좀 더 글을 이해하는데 편하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이거를 두괄식이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괄식이 만들어진 것이지 두괄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것의 틀에 맞춰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법을 배우는 것은 내가 글을 잘 쓰게 된 다음에 그 이론을 배워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론을 나중에 알았을 때 좀 더 이제 다듬어지겠죠. 이론을 먼저 알고 이렇게 실습이랄까? 경험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동안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을 실습을 먼저 하거나 혹은 경험을 먼저 하거나 나중에 이론을 배운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글쓰기도 내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동이 나중에 이론이 된 거예요. 결국에. 하여튼. 뭐 굉장히 뭐 말을 하다가도
뭐 여러 곳으로 빠지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표본 조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근데 뭐 여기서 나온 그 만일 전체를 잘 대표하는 표본을 선택할 수 있는 표본 조사를 이용하면 그죠, 전수 조사를 할 때보다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다. 이거 그죠.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이란 얘기는 이미 정의를 해놨어요. 여기 위에 보면, 그죠? 여기 보면은 표본 조사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중 일부의 집단을 선택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써주지 않아도 될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때보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전수조사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표본조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당연히 전수조사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뭐 표본을 100개를 조사를 하려면 100번의 그 노동이 필요한데 거기에 표본만 조사한다. 그럼 10개만 하면 된다. 그럼 10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절감이 될 수밖에 없죠. 굳이 이렇게 쉬운 내용을 굳이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글을 그 전부 다를 외우려고 막 한다면 이렇게 많은 거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짧은 한 문장을 외우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볼게요. 한 세 줄 정도. 자, 이렇게 나왔어요. 전수조사, 이건 했죠. 실제 조사 비용뿐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 비용 및 자료 처리 비용 등 여러 면에서 전수조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비가 절약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것도 좀 불친절해요, 사실은. 왜냐?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관리 비용.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뭐냐, 도대체. 예?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뭐냐, 도대체. 여러 가지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표본 조사는 관리 비용 및 자료 처리 비용을 절약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이게 분량 늘리기에 불과하다, 사실. 분량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표본 조사는 관리 비용 및 자료 처리 비용을 절약. 그냥 이렇게 써주면 간단한 건데 당연히 전수 조사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러면은 내가 그 교재를 읽고 내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다면은 유리하죠. 딱 필요한 것만 기억을 하게 되니까. 표본 조사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절감할 수 있다. 표본 조사는 관리 비용 및 자료 처리 비용을 절감한다.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해요. 다음 거. 자, 특히 전체 조사 대상의 규모가 크다면 더욱 그러하다. 더욱 그러하다. 특히 전체 조사 대상의 규모가 크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뭐 키라고 써서 이거를 알아야 되나? 굳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맞는 말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표본으로 만드는 그 수량은 이게 전체가 많으나 적으나 어느 정도까지 적으나 필요한 수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보다 표본을 조사할 때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이거는 한 번에 까닭에 광범위한 다른 경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다양한 경우에, 그러니까 그다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한 까닭에 보다 광범위한 다양한 경우에서 표본 조사를 적용하게 된다. 이것도 주어 서술어 관계가 없어요. 이런 문장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진짜로. 이런 문장은 좀 지양을 해야 돼요. 진짜. 자, 표본 조사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경우에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표본 조사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표본 조사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다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한 까닭에 보다 광범위한 다양한 경우에서 표본 조사를 적용하게 된다.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좀 어색하잖아요, 글이. 그래서 표본 조사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주어 서술 관계가 맞도록. 그러니까 표본 조사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때문에라는 말 때문에 문장의 어떤 자연스러움이 이 한글 프로그램의 AI가 이게 좀 이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더 어울리지? 한번 맞춤법 검사를 통해서 한번 해보죠. 여기는 이렇게 무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거든요. 않고도 이렇게 써주면은 좀 더 뭐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바뀌지 않았네. 다시 바꾸기. 이러면은 이제 오류가 없다고 나오죠. 그죠? 예. 근데 또 뭔가 어색하대. 조사하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조사가 가능함으로가 아니라 가능하다는 거는 그냥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이것도 좀 자연스러워 보이긴 해요. 표본 조사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되게 편하잖아요. 읽기도 편하고. 근데 이 문장에 비해서 그다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할 까닭에 보다 광범위한 다양한 경우에서 표본 조사를 적용하게 된다.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불명확하죠. 이런 관계가 예를 들면은 능동형하고 이제 수동형 이게 좀 불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영어도 뭐 매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죠. 근데 이제 되어진다. 이거는 이제 수동태예요. 수동형이란 말이죠. 뭐뭐에 의해 가지고 뭐 이제 주체가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 거를 이제 수동태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된다, 적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수동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조사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표본 조사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이제 써줘도 되는 거죠. 능동형으로 글을 써줄 수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끝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광범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문장을 또 짧게 구분을 해줄 수도 있죠. 표본 조사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다 광범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네, 좋잖아요. 부드럽잖아, 되게. 그다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한 까닭에 보다 광범위한 다양한 경우에서 표본 조사를 적용하게 된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멋부리려고 막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할 경우 전체 국민 중에서 천여 명을 표본으로 선택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조사 결과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반면 비용은 전수조사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들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라고. 근데 밑에 이렇게 반면 해놓고 비용은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거를 생각해야 할 수 있죠. 이거 비용 이거는 알겠어요. 비용은 방법이다. 자꾸 이 쪼가 있어. 할 수 있다. 여기도 할 수 있다. 그러고 위에서도 막 또 여기 뭐 할 수 있다. 여기 네 절감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쪼를 넣지 말고 그냥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건지, 아무튼 버릇이에요. 이게 없어도 돼요. 할 수 있다. 굳이 조동사 캔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방법이다 이렇게 is로 그냥 하면 되는데, 영어에서 굳이 캔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캔 두 동사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앞에 그 반면 이전에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한번 더 읽어봐요. 우리나라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할 경우 전체 국민 중에 천여 명을 표본으로 선택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조사 결과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신뢰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좀 더 친절하게 얘기하자면 표본 조사의 신뢰도는,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애초에 주어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퇴고 과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게 주어 서술어 관계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표본 조사의 신뢰도는 뭐예요? 결론이 뭡니까? 높다죠. 높다. 거기도 부사를 넣으면 상당히 높다. 이거잖아요. 그쵸? 이렇게만 써줘도 맞아요. 말이 된다고요. 근데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할 경우 전체 국민 중에서 천여 명을 표본으로 선택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거
이거예요. 이거를 한번 예를 한번 써줄까요? 예를 자, 전체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할 때 천여 명을 표본으로 선택할 경우 선택 표본으로 명의 표본을 조사하게 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천여 명을 표본으로 조사하게 되면 알 수 있다. 그죠?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표본 조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신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표본 조사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표본 조사의 신뢰도는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천여 명의 표본을 조사하면 알 수 있다. 그쵸? 응? 그 얘기예요. 한번 조사해봐라.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만약에 뭐 이거를 좀 더 완성도 있는 글 쓰기를 하려면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론 조사를 한 그 자료를 첨부를 하면 돼요. 하거나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표본 조사에 이렇게 이 안에서 이 내용에서 다루는 표본 조사의 신뢰도도 높다는 것이 증명이 되거나 그 근거를 삼을 수 있을 만한 게 제공이 되면서도 내가 말하는 이 뭐예요? 내가 말하는 이 자체에도 신뢰도가 생기는 거죠. 결국에 표본조사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 신뢰도는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천여 명의 표본조사를 조사하면 알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이 천여 명의 표본조사를 한 것을 제시를 하면 되죠. 이런 것들은 그냥 찾아봐야 되겠죠. 검색을 하거나 또는 그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근거로 제시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이긴 해요. 만들어내긴 하지만 약간 좀 불편하죠. 네가 알려줘야지. 뭐 직접 알아보라고 내가 알아봐야 되겠어? 뭐 그런 얘기거든요. 직접 알아봐야지 뭐 내가 이걸 알아봐야 되겠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 그러면 좀 뭐 알 수 있다. 이 말을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신뢰도는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천여 명의 표본을 조사하면 증명될 수 있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약간 좀 제 3자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뉘앙스예요. 누군가가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이 천여 명의 표본을 조사하면 뭐 증명이 되는 거다. 그냥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이러면은 네가 알아봐라.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증명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제 3자적인 측면에서 그 대상을 제 3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냥. 그런 이제 단어, 어휘 이런 거를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휘 학습이나 그런 이제 어휘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에서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반면이라는 그 말을 쓰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신뢰도가 높고 비용은 적다. 그쵸? 이게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반면이라는 말이 그렇게 안 어울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반면에 이 말을 써줘도 되고 저는 안 써줘도 될 것 같아요. 비용은 전수조사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들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써줘야 되나 굳이? 별로 의미 없는 말인데 사실은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안 써주겠어. 괜히 헷갈려요. 이런 거 써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 경제성 뭐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위에 이미 했잖아요. 그리고 비용과 신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것이 경제적이다,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가지고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잠시 좀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이제 쉴게요. 5분 정도 쉬었다가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을 한번 써보는데 어느 정도 지금 주제가 있는데 오늘 좀 생각했던 거예요.
뭐 드라마 보다가 그런 내용이 나와서 아, 그동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해보다가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딱 불현듯 그런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할게요. 5분 있다가 오겠습니다.